Podbang Original.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자본주의는 근세 서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실적인 사람들이 에너지가 날로 늘어나는 세상에서 자본주의가 이를 도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았던 것이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일했다. 갈등과 타협이 반복되는 가운데 문화적 진화의 경쟁 논리가 작동해서 덜 효과적인 방법들을 멸종시켜 나갔다. 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21 출판사와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네, 오늘은 이언 모리스의 가치관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에너지를 취하는 경제 시스템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요조님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형성하는 에너지의 습득 방식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보시나요? 네, 뭐 되게 좀 어려워 보이는 말이긴 한데, 뭐 그쵸, 동의하죠. 네. 아 그래요? 네. 저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뭐 책에 있는 얘기라 가지고 읽었다 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하하하하. 처음이라 그랬지. 괜찮아져. 아니 모든 생각만으로 벌써 뭐 하시는 1년이 아, 네. 뭐 하시는 제가 책 이게 뭐라고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1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푸짐한 선물을 들고 왔는데요. 책 이게 뭐라고가 2018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아, 그 2018 서울국제도서전이 그 장영감님 1주년 축하 행사였을 줄은 몰랐네요. 네, 그 행사였어요. 그 그랬군요. 행사예요. 네. 그게 언제 어디서 합니까? 네, 그 뭐 세종문화회관이랑 뭐 잠실 주경기장에서 한다고 이렇게 다 뭐 섭외도 되고 그랬었는데 너무 그런 데서 하는 게 좀 요즘 트렌드랑 안 맞는 것 같고 네. 코엑스 정도가 제일 트렌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6월 23일 토요일 12시 네. 반, 낮 12시 반입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고요. 여기서 독서 경험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트레바리 윤수영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에요. 네. 책 이게 뭐라고를 통해서 100분을 모시고 또 저희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모시는 거 말고도 서울국제도서전 현장에서 거기서 선착순으로 또 입장 티켓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총 몇 분 모시죠? 200분 네. 모실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공개방송 예약은 서울국제도서전 2018 홈페이지와 홈페이지 주소 sibf.or.kr이고 그리고 북21 홈페이지 네. 북21.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번 도서전에 또 엄청난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네. 저 처음 듣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 일단 그 스탬프 랠리를 통해서 책 네. 이게 뭐라고 예 새로운 로고를 또 공개할 예정이고 그렇죠. 저희가 다양한 그 로고 굿즈가 막 색깔 두고 막 이렇게 디자인과 진짜 색깔을 두고 기대하셔도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네. 장영감님 뭐 공연 같은 것도 하시나요? 제가 아까 그 노래 부르시는 건가요? 아까 그 노래가 사실은 주경기장에서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 할 때 백밴드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코엑스 사운드 상태 봐가지고 뭐 해보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북21 출판사를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 주신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리야, 책 이게 뭐라고 팟캐스트 틀어줘. 쓰면 생활이 편해지는 인공지능 스피커 SK 누구.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IBK 기업은행. 종이에 쓰면 디지털로 저장되는 네오 스마트펜 M1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책 이게 뭐라고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우리는 늘 내일 뭐 입고 나가지? 점심에 뭐 먹을까? 어디서 살아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기준은 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는 재미있는 역사와 건축 이야기가 있는 어디서 살 것인가의 저자이시죠. 홍익대 건축대학의 유현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입니다. 네, 저희가 교수님을 모셨는데 저 이렇게 교수님을 보자마자 어디서 살 것인가를 여쭤보기 전에 어떻게 젊음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그게 더 궁금해요. 네, 저도 사실 정말 그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제가 TV랑 이렇게 책에 들어가 있는 프로필 사진만 보고 계속 야 정말 너무 동안이네, 너무 젊으시네 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실물은 뵈면 그렇지 않겠지 했는데 정말 실물 앞에 무너지네요. 왜 그러세요? 라디오라고 너무 막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젊음의 비결이 뭡니까? 좋은 데서 살면은 젊어지나요? 집에 디자인이 이렇게 막 풍수가 막 이렇게 젊은 기운이 들어오는 풍수 디자인으로 하면 기운이 막 들어가지고 얼굴이 젊어지고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거 없고요. 네. 전 그냥 얼굴 형태가 약간 실제보다 젊어 보이는 그런 비율이 있대요. 그게 제가 듣기로는 턱이 짧은 사람이 젊어 보인대요. 턱이 길게 나온 사람들은 학원 어떻게 이런 막 던지는 질문에도 디자인적 요소로 설명을 하는 역시 그렇습니다. 뭐 교수님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제가 늘 하는 소개니까 유현준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경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및 주식회사 유현준 건축사무소 대표 건축사이시고요. 미국 건축사이시고 하버드대, MIT, 연세대에서 건축을 공부하셨고 2017년 시카고 아테나움 건축상, 독일 디자인 어워드, 아시아 건축가협회 건축상, 아시아 시티스케이프 어워드, 서울시 건축상, 2013 올해의 건축 베스트 7, 2013 김수근 건축상 프리뷰상, CNN이 선정한 서울의 아키텍처럴 원더스 15명인가요? 15가지인가요? 15개 건물. 네, 한 분의 설계자이시고 201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2009 젊은 건축가상 등 30여 차례의 각종 국제 및 국내 건축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읽은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빠져가지고 아쉽다든가. 아니요, 없어요.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상만 읽는데도 이게 몇 줄이야? 5줄이 걸리는. 정말. 제가 승진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서 해요. 제 학교에서 계약도 연장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업적을 좀 쌓아놔야 됩니다. 저희는. 저 이게 쭉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그냥 그 건축사무소 유현준 건축사무소 그 건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임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얀색 건물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아름답거나 독창적이라거나 이런 디자인 아닌가요? 전혀 독창적이지 않고요. 대신 고를 때 하나 중요하게 봤던 거는 테라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옥상을 저희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희가 1층, 4층을 쓰거든요. 근데 1층 같은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를 잘 거리를 구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아서 그 건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설계하신 건물들 가운데 조금 많이 알려진 건물이 혹시 있을까요? 좀 애석하게도 없어요. 여기저기 있는데 다 시골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서울시 아키텍처럴 원더스에 뽑힌 거는 어떤? 그거는 저기 양평에 가면은 있는 주택이에요. 물가에 있는 주택이어서 일반인들이 좀 들어가 보기 어렵고요. 양평이라도 이렇게 서울권으로 쳐주는. 그게 제가 서울 수도 한 남산에서 제일 가까운 건물 중에 하나예요. 저 거제도 뭐 앞에도 섬에 많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공주 시골에 가면 있고 이제 서서히 그래도 수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 진출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안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지방에 굉장히 이렇게 부호들에게 알려진 일단 부호들이 먼저 알아본 지역 부호가 알아본 디자이너?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시골에 계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 있잖아요. 마을회관. 그게 처음으로 설계한 거였어요. 공주에 있는 것들. 그걸 제가 한 5개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어디 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공중목욕탕.
주로 그런 누가 보면 제가 무슨 자원봉사만 하는 줄 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작업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다른 시내 도심에 있는 건물들보다 네. 뭐 제약의 종류라든가 뭐 건축가의 재량 같은 게 좀 그 성격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네. 또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주변 경치는 되게 좋은데 네. 시공이 개판이죠. 와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빨도 네. 재밌는데 너무 이렇게 솔직하시고 이렇게 저희 한번 수위 조절해가면서 네.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 얘기를 해보면은 2015년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베스트셀러를 내셨고 그 책 좋아하는 분도 많고 어디서 살 것인가에도 그 책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번 책이랑 그 책은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지난번에 다 못한 얘기들이 많았고요. 지난번에는 도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도시가 뭐다. 도시는 사실 유기체다.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나가서 그런 도시를 조금 더 좋고 우리가 살기에 적당한 도시를 만들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에요. 더 야심작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막 문명에 대해서도 막 말씀하시고 막 맞아. 네. 인문학적 통찰 이런 거 쫙 이렇게 좋게 봐줘서 그런 거고 그냥 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얘기들이에요. 다. 아닌데 고등학생 때 제가 잠을 많이 잤지만 이런 얘기 못 본 것 같은데 제 책의 특징은 별로 각주가 없다는 거예요. 읽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풋노트가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다 상식선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라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겸손을 가장한 자기 자랑. 아니 진짜 그죠? 나한테는 상식이야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냥 썼어요. 뭐 이렇게 뭐 웬만한 것들은 다 고등학교 세계사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라니까요. 웬만한 거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그냥 엮은 것뿐이야. 뭐 이런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뒤에 보니까 네. 그 한 장도 안 되고 그냥 딱 반쪽에서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우 참 이것도 뭔가 되게 좀 그 왜 제가 황정은 소설가의 책 보면은 그렇죠. 책날개 보면 자기 소개가 황정은 한 줄 막 이런 소설가 거. 끝이거든요. 사실 그 기분을 제가 그 네. 뒷장을 보면서 맞아. 왜 그게 반쪽으로 막 끝나버리는구나. 약간 좀 어느 경지에 오르면 사람이 약간 닮아 비슷해지더라고요. 뭐 그림도 막 이렇게 막 점 하나 찍고 뭐 3억이야 뭐 이러고 약간 네. 그런 느낌. 책도 뭐 아는 얘기 그냥 엮었어. 뭐 네. 그렇구나. 네. 그 부럽고 얄밉습니다. 되게 재수없어 보이네요, 진짜 듣고 나니까. 아니 저기 노안이셨으면은 조금 괜찮게 넘어갔을 텐데 너무 이렇게 근데 이 매력적이셔가지고. 어디서 살 네. 것인가라는 제목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네.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이거를 출판사에서 반대했다는 네. 게 되게 이해가 안 갈 그러니까 정도로. 저는 이게 네. 이게 진짜 좋은 제목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네. 이제 이 책으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들고 다니면서 읽잖아요. 네.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제가 주로 가는 데가 뭐 이제 미용실 가서 방송하기 전에 헤어 메이크업 하고 뭐 그리고 매니저들 보고 근데 이제 제가 보통 들고 다니는 책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또 뭔가를 읽는구나. 근데 이 책을 딱 보고 있는데 헤어 해주시는 분이 그래서 어디에 살아야 된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언니 읽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야 된대요? 이런 질문을 매니저도 하고 헤어 디자이너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제목이 사람들의 뭔가 그 궁금증을 굉장히 유발하는 제목, 되게 좋은 제목이구나. 저도 그런 생각하는 게 이 질문이 모든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저부터도. 그 생각 그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오늘 뭐 먹지 이거는 사실 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것도 그건 또 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하고. 네. 근데 어디서 살 것인가는 어디서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평소에 잘 안 하고 그냥 네. 돈 되면 그때 검색해서 뭐 빈집 가가지고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하고 어디서 살아야겠다는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때도 잘 없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거 중요한 문제인 건 다 알고 네. 누가 어디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써 있는 걸 보면은 다 뭔가 궁금해지고 한마디씩 그러니까 진짜 얹고 너도 싶고. 나도 나도 궁금했어 나도 궁금했어 약간 그렇게 만드는 질문 같다는 그리고 생각. 되게 있어 보이면서 되게 눈길도 끌고 그러지 않아요? 약간 네. 계층과 뭐랄까 그 학력과 이런 걸 떠나서 다 모든 사람한테 눈길을 끌면서 그렇게 싸 보이지 않고 다행이네요. 다 낚인 거예요, 다. 실제로 보면은 다 뭐야 이게 어디서 하려는 얘기가 없네 이러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이제 제목 교수님의 약점을 알았어요. 네. 왜? 보니까 되게 쑥스러워하셔가지고 우리가 칭찬을 하면은 네. 자꾸 막 이렇게 자기 비하 유머로 얼굴 빨개지면서 하는데
한 1부 끝날 때쯤에 한번 이렇게 확 이렇게 빨아들이는 크게 망하실 수도 있으면서 우리 저 순위가 올라가는 알쓸신잡 유현준의 민낯을 보다 뭐 이런 배너 하나 붙이고 근데 이 그렇게 가도 되는 제목이 거죠. 이 제목이 출판사하고 좀 불화가 있으셨다고. 네, 거의 정말 싸울 뻔했어요. 근데 편집부에서는 왜 이 제목을 피하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전작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가 워낙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은 도시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그걸 왜 놓으려고 하느냐. 도시라는 워딩이 들어가야 된다.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2. 뭐 유홍준 선생님처럼 시리즈로 나가자.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쓸 얘기가 없다. 그래서 그냥 뭐 도시 얘기는 일단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사실은 진짜 되게 막 두 분이 와서 저를 설득하고 난리치고 그래서 설문조사 하자. 그래서 설문조사 했더니 또 제게 또 적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우겼어요. 제가 이걸로 꼭 반드시. 근데 이런 그 계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유시민 선생님이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게 항상 인문학 쪽에 랭킹 높으시더라고요. 내려가지도 않고. 약간 그러면 앞으로 우리 6화 원칙으로 다 이 제목을 해도 좋겠네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왜 살 것인가. 아니 근데 좀 뭐 무엇을 읽을 것인가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어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무엇을 쓸 것인가 이것도 어디서 살 것인가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근데 이거를 저도 놀란 게 마케팅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걸 산다는 걸 리브로 안 하고 바이로 생각하더라고요. 어디서 살 것인가? 뭐 인터넷에서 사야 되나? 뭐 아니면은 진짜. 네, 그래서 약간 중의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게 뭐 건축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쇼핑 좋아하는 사람도 관심이 있고 건축하는 사람도 관심이 있고 다 낚은 거죠. 진짜. 그런 문제의식은 좀 있으셨나요? 어떤 거요? 진짜로 어떤 그냥 사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람과 건축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지 굳이 뭐 도시에 한정하고 싶진 않았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죠. 일반적으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건축과 도시 얘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을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저는 사람의 본능에 관심이 많아요. 이 안에도 보시면 사람은 과시욕이 있다. 뭐 이래서 이런 건축 디자인을 한다. 뭐 감시를 할 때 안전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너하고 나하고 비슷하다.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다.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 얘기가 통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보면은 자꾸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들을 자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다 비슷하고 우리가 다 모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건축을 통해서. 저는 뭐 그 책 제목의 키워드로 도시를 넣고 싶어 했던 출판사 편집부의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이제 책을 읽은 상태에서 제목을 다시 보니까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는 이 원고 내용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디서 살 것인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도시가 아닌 지역 얘기도 하지만 또 도시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거 뭐 학교나 사업 얘기도 하고 어디서 살 것인가가 딱 맞는 것 같고 문제의식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판매도 잘 되고 있어서 아주 다행이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 작가님 그 도시공학과 나오셨잖아요. 오늘 뭐 도시 배틀 들어갑니까? 제가 얘기 우리 시트에서 했잖아요. 저 도시공학과 나와가지고 저보고 뭐 했냐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했잖아요. 난 도시공학과 나와서 아내를 얻었다. 같은 과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 후배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배운 건 없어도. 제가 교수님한테 전해드릴게요. 교수님도 아실 거예요. 저희 교수님들도. 네. 저 갑자기 이렇게 뒷골이. 김홍규 교수님 제가 만나면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서둘러 1장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와 시간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1장부터가 되게 눈길 끌죠. 제목도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어디에 대한 얘기죠? 그 학교 얘기인데요. 학교 네. 건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약간 파격적인 주장, 저는 파격적이다. 그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 아주 눈에 띄었는데요. 교수님은 상식이라고 하셨지만 요주님이나 저나 다 읽으면서 뭐 이러면서 맞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의 학교 건축은 교도소 건축과 같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걸 심지어 교도소 사진이랑 학교 사진이랑 구도도 비슷한 거 이렇게 어디서 찍으셨어요? 인터넷으로 싹싹 뒤져가지고 제일 비슷한 걸 찾았어요. 사진으로 보면 분간이 안 돼요. 네, 맞아요. 거의 체육 시간 같죠, 그 네. 사진. 진짜. 옆에 그 나와 있는 운동장에 나와 있는 교도소는 뭐라 그러죠? 그거 운동장이 아니라 뭐 어쨌든 마당이라고 해야 될지. 그분들 옷만 다르지. 정말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 두 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세종시에서 학교를 설계할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설계를 하면서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기 나오는 문제점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실 저는 학교 건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지는 몰랐는데 그 설계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교육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 대한 생각이 나하고 정말 다르구나. 교육관도 다르고 세계를 보는 관점이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정말 이 교육 행정 뭐 그분들도 그분들 이유가 있겠지만 교수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행정의 벽에 한 번도 아니고 차곡차곡 단계별로 막히는 걸 보니까 읽는 사람 물화가 터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설득할 수가 없는 그거 사립학교 가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그게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공평한 사회는 획일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표준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서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다양성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학교가 그런 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도 있고 저런 학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거를 그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일견 이해는 가요. 우리가 평균의 종말에서도 그런 내용을 공부했었죠. 어느 학교 되게 공립학교 좋게 만들면 다른 동네 학교에서 서운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봤을 때 그 생각을 먼저 하는 어떤 그 마음의 회로랄까? 네, 그렇죠.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사회 사람들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 단조로워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현재 60%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뭐 다 할 거 없이 다 30평대 아파트 비슷한 평면도에 살고 있어요. 천정고 2.4m에. 그러면 그게 비슷한 아파트에 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분 가는 거는 가격밖에 없어요. 저 사람 집하고 내 집하고 왜 가격 차이가 나느냐. 가격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누가 뭐 50억짜리 타워 팰리스에 살아도 저는 작아도 내 마당이 있는 나만의 공간으로 특별한 공간이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다 모두가 다 그런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게 좀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또 하나 제가 책에는 안 썼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거가 부동산의 그 가격 책정 방식이 잘못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나라가 보통 가격을 뭐 건물의 가격을 환산을 할 때 항상 면적으로만 환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3.3제곱미터. 네, 그렇죠. 평당 얼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몇 평이냐 면적으로 계산하지 말아야 되고 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높이까지 높이까지 감안을 해서 그거를 가격으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는 모든 면적을 다 면적으로만,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를 면적으로만 환산을 하니까 집장사들은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높게 만들 필요가 없고 최소한의 2.4m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들이 사실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걸 최적으로 하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 바뀌어야 되는 거는 외부 공간에 대한 가치 환산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36평 아파트인데 어떤 데는 테라스가 있고 어떤 데는 없어요. 부동산 대장을 띄면 똑같아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이런 야외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발업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치 측정,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게 정의로운 자본주의 사회냐. 적절하게 알맞은 가치가 돈으로 환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가치가 정확하게 환산돼야 되는 거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정확하게 환산돼야 되는데 지금의 가치 측정 방식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더 오히려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획일화되고.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와닿는 게 저는 왜냐하면 뭐 네.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어떤 공간들 공공 네. 공간들 같은 거 예쁘게 꾸며야 된다면서 되게 어떤 인문학적 뭐 얘기를 막 하면 네. 조금 마음이 안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 뭐 누가 모르나 네. 뭐 예. 그 알긴 아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하는데 네. 진짜 거기 그 가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네. 그렇게 바꾸면은 그러면 다들 동의하면서 그렇죠. 동의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겠네요. 네. 그 일장에서 이제 그래서 뭐 저층 건물을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그러니까 거부감도 사실 일장에서 조금 있었거든요. 네. 네, 학교하고 교도소하고 비교한다는 거에서 오는 그런 것부터 해서 아, 건물이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획일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이토록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하고 저도 있었어요. 좀 약간 들었어요. 근데 이제 2장에서는 네. 사옥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천장이 높은 저층 건물 얘기하시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자주 섞이면서 만나는 공간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것까지 읽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납득도 가고 사실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진짜로 네. 쉬는 시간 10분 그 안에 바깥에 나가서 다시 4층까지 올라올 그 생각을 하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혀 나가지 않고 학교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회사라고 뭐 다르지 않잖아요. 네. 네. 그 이제 1장, 2장 들어가면서 아까 네. 유주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거 한번 그냥 이렇게 일단 먼저 한번 저희가 여쭤보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네. 책을 읽다 보면 되게 설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책을 덮고 나서 드는 생각이 정말로 건축이 네.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깊은 심오한 사고 활동, 네. 심지어 창의력 이런 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나. 이게 뭐 심리학 실험으로 몇 개 뭐 증명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실험들이 네. 좀 인위적인 네. 실험들이고 사실 검증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학생을 네. 여기서 학교 다니게 그렇죠. 하고 저기서 학교 다니게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계속 건축가의 시선으로 볼 네. 때라고 전제를 하고 네, 설명을 네, 네, 해주시긴 하는데 네. 뒤에는 이제 점점 큰 공간에까지 네. 얘기를 하는데 공간 사용이라는 게 건축 네. 디자인이라는 게 사람 사고방식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네. 제가 그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관계성들을 우리가 이제 디자인할 때 어떻게 사람이 느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세상을 자꾸 그런 시각으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학자들은 돈의 흐름으로 세상을 읽을 것이고 교육학자는 분은 또 다르게 보실 거고 그러니까 다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역할은 건축가로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정도지 그게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르크스가 사회 진화를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구조가 하면 세상이 꼭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일견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의 또 다른 시각을 저는 그냥 제시하는 것 뿐이고요. 어떤 때는 당연히 건축 공간보다는 다른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내용이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의 성격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다만 최적으로 적어도 그 건축 공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가로서 제가 이제 풀어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말로 풀어서 그래서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사옥 그 파트 읽으면서 정말 어떤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이런 생각을 1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 건축 자체가 주는 그 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 그 팟빵 스튜디오 사옥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저희 회사 사무실도 바로 이 근처거든요. 아, 네. 스트로베리 사운드?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사옥이 바로 근처인데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면 이 팀장님은 뭐 이제 저랑 이제 방송 끝나고 맥주 마시면서 이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딱 보면 진짜 그냥 예술하는 애들 건물이네 약간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책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저도 이 책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마치 이렇게 무슨 사람들 사는 공간을 도시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그거를 읽는 법을 알려주는 책 같은 그런 생각도 약간 드는 거예요. 맞아 하고 제가 익숙한 공간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실제로 뭐 창의력이나 이런 거에 얼마나 영향을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을 주긴 줬겠다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을
네. 여태까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가 책을 읽고 나서 지금 이제 문제점으로 드는 생각이 여기 책에서 어디서 살 것인가 책에서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여러 번 비판하는 사람의 교류를 막는 공간이라고. 그게 실제로 거리가 가깝고도 아래 위로 가까워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단절된 공간이라고 그쵸. 하시는데 네. 다른 신문사 편집국이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저도 뭐 제가 회사 다닐 때 남의 신문사 편집국을 가본 적은 없고 네. 그만둔 다음에 인터뷰를 하러 가봤는데 동아일보 편집국이 몇 층에 걸쳐서 분리가 돼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네. 제가 다닐 때는 2층으로 분리가 돼 있었고 지금 아마 3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사실 뭐 큰 사안이 생기면은 뭐 이렇게 해외 반응 뭐 이런 것도 네. 해야 되고 뭐 문화적 영향력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뭐 사회부는 사회부대로 취재할 거 있고 같이 취재해야 될 게 많은데 네. 그런 거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교류도 그렇죠.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네. 서로 잘 모르고 그렇죠. 저희는 뭐 몇 층 이러고 불렀는데 서로를 뭐 그것도 분명히 이 건물 디자인이 그 지면에 영향을 미쳤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좀 그런 관점에서 제가 꼽은 책갈피를 지금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공감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현대사회의 특징들은 TV 방송 매체에서 잘 드러난다. 왜냐하면 방송은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이다. 방송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반영한다. 대중의 요구는 곧 그 시대의 정신이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에는 시대 정신이 반영된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건축은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최초의 디자인은 한 명의 건축가의 머리에서 나올지 몰라도 적어도 그 디자인이 건축되어 우리 눈에 보이려면 공사비 대출을 해주는 은행, 건축주, 시공자, 허가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방송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여러 명의 공통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지어지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사는 도시가 아름답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 안에 사는 많은 사람의 건축적 이해와 가치관의 수준이 반영된 것이다. 좋은 도시에 살고 싶은가? 나부터 좋은 가치관을 갖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말 너무 잘 썼네요. 너무 잘 쓰셨습니다. 정말. 슬슬 이제 겸손의 탑 벗어던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 편한 사이, 네. 진짜 그 네. 막역한 사이, 격이 없는 사이에서 하는 말인데 가치관이 좀 좋은 사람들 중에 부자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할 때가 왜냐하면은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고 네, 건물이건 뭐건 간에 다들 돈 있는 사람들이 휘두르는 힘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는데 이왕이면 좀 가치관 좋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좀 좋게 이렇게 도시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왜냐면은 정말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오래 있는데 진짜 좀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물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건물은 그냥 자기 맘대로 짓다가 말고 뭐 지어놓고 뭐 그냥 냅두고 방치되고 이런 건물이 진짜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만날 공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을 썼지만 SNS 때문에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소통하고 연락하고 네. 바깥에 나가면은 공짜로 가서 앉아있을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다 돈 내고 가서 앉아야 되는 장소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사회를 공간을 보면은 뭐 실제로는 벤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카페를 가고 그렇죠. 네. 카페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카페를 갈 때 카페는 돈을 주고 앉아야 되는 자리니까 그것도 가격대에 따라서 계층이 나눠지는 거예요. 스타벅스 가는 사람과 브랜드 아닌 커피숍 가는 사람은 서로 다른 수입 구조를 가지면은 가는 공간이 달라지는 거니까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네. 세대별로 가는 공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간접 광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빙 같은 데가 그나마 좀 낫다. 왜냐면 설빙은 가면은 10대 고등학생부터 60대 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팥빙수를 먹고 커피는 혼자 마신다면은 팥빙수 같은 경우는 한 그릇을 여러 명이 같이 두세 명이 떠서 먹잖아요. 그러면 앉을 때도 둥그렇게 앉아서 같이 얼굴을 가깝게 대고 마셔야 돼요. 커피는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세대들,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장소, 공간 구조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안 그래도 3장, 4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힙합 가수가 후드티를 입는 이유고 4장이 쇼핑몰에는 왜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는가. 둘 다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어떤 중간지대 공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구분해서 볼 줄도 몰랐던 독자, 저 같은 독자한테는 되게 와닿는 부분이 많았어요. 교수님 그 얘기 조금 이제 자세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사적인 공간이 중요하다까지는 뭐 사적인 공간을 위해 다들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내 공간 차지하려고 고시원이라도 여러 시선 하숙집보다 고시원 가려고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사적이지도 완전히 사적이지도 공적이지도 않은 공간 어떤 거리 공원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지하철 같지 않은 공간 이런 공간 중요성 같은 거 책을 보면서 좀 느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공간 체계만 딱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다 사적인 공간만 남아 있고요. 공적인 공간은 다 이동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공간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돼요. 대표적인 거가 실외는 공원, 실내 공간은 도서관 같은 것들 그런 시설들이 많아야 되고요. 돈 안 내고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데들 길거리엔 벤치도 더 많아져야 되고 근데 지금은 저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 사는 사람들을 보면 상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상어들은 불에가 없어서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길거리에 나가면 계속 움직여야 돼. 어디 가서 앉아있을 데가 없어. 아 진짜 그래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우리가 앉아서 쉬려면 돈 내고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차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정말 그래서 있으면 돈을 내야 돼요. 젊은이들이 맨날 돈 벌면 차부터 사잖아요. 집은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이 사회에서 가장 싸게 나만의 사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차를 사는 건데 그런 공간들이 없어지면은 이게 우연히 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하탄 같은 경우 좋은 데지만은 거기가 저는 맨하탄 집값이 그렇게 비싸도 제가 뉴저지에 살 때 맨하탄 사는 사람들을 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하탄이 내 도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난 가면 공원을 즐길 수 있고 핫도그 먹으면서 지내고 모마도 금요일날 저녁에 가면 공짜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도시를 내가 즐길 수 있는 저렴하고 공짜의 방법이 많아요. 근데 이 사회에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도시가 돼가는 거죠. 어느 지역은 나하고 상관없는 공간이 되고 걸어서 가기 힘들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그 골이 깊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수님 관점에서는 그 왜 지금 이제 많이 들어서고 있는 대형 무슨 복합 쇼핑 공간들 이런 거는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그런 공원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다른 건가요? 일단 쇼핑몰도 가면은 거의 돈 내야지 갈 수 있는 공간밖에 없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뭐 쇼핑몰의 광고가 무슨 쇼핑이 펀이라고 했나 뭐 하여튼 놀고 즐겁고 막 그런데 그건 카드값 내기 전까지 즐거운 거지. 그게 월말에 카드값 통지서 나오면 그때부터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공간들이 다 보면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쇼핑몰 뭐 좋잖아요. 좋은 거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은 자동차만 타고 갈 수 있는 차 없으면 못 가고 일단 그리고 가서도 어디 앉았으면 돈 내야 되고 그나마 좀 나은 데가 그래도 스타필드 하남과 스타필드 코엑스는 달라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스타필드지만은 스타필드 하남은 차 있는 사람만 갈 수 있고 다 돈 내고 가는데 스타필드 코엑스는 지하철 타는 사람도 갈 수 있고 별마당 도서관에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고 약간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후자의 경우로 좀 많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접근성도 좋아지고 근데 그런 게 많이 만들어지면은 거리가 더 삭막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생기면 스타필드 코엑스 위에 있는 그 삼성역 위의 공간은 더 그만큼 더 삭막해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실내 공간으로 바뀌고 길거리의 거리는
점점 없어질 거고 가게는 지금 식당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배달의 민족 때문에 다 사라질 거고 이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엔 우리 도시가 지금의 패러다임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점점 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돼요. 저는. 도시도 안 됐고 거리도 안 됐고 사람도 안 됐습니다. 스타필드 아니 뭐 이런 복합 쇼핑 공간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안 됐고 그렇죠. 거기에 못 들어가서 밖에 있는 사람도 안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어떤 거는 굉장히 좋긴 좋은데 이게 될까 싶은 거예요. 그 아파트에 네. 그 계단을 이제 개방형으로 네, 네, 네. 하는 것 같은 거. 제가 사는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 계단이 그렇게 개방형으로 돼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가다가 네,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거기까지 저의 공간이 확장된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사는 아파트 계단을 그렇게 개방을 한다 그러면은 반대할 것 같아요. 불량 청소년한테 네. 뭔가 그렇죠. 근거지가 될 것 네. 같고 절도범 많이 올 것 같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 건축 공간 두 개가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네. 공간을 바꾸면 사람이 바뀔 것이다. 내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지 그런 공간도 잘 쓰일 것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걸 또 개방한다고 하면 진짜 우범지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쓰일 수 있게끔 제가 책에는 아파트 계단을 개방한다기보다도 뭐 상가를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가 특히 고층 상가들은 소용이 없고요. 네. 근생 건물들 4, 5층짜리 건물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들 그런 데들은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더 좋은 거는 발코니 있는 상가를 만들게 되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다음에 1층이 필로티 없게 디자인하는 거리가 더 좋은 거고요. 그렇게 건축 법규가 바뀌어야죠. 근데 현재 상태 내에서 우리가 이거저거 다 못하다 보니까 네. 그럼 안 되면 계단실이라도 오픈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사람마다 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거리가 다 개방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빌딩 주인 중에 한 분은 그런 걸 개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있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빌딩은 계단실이 막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층간 이동할 땐 좋아요. 1층에서 4층 할 때 옷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 건너편 쪽에 있는 상가는 오픈이 돼 있어요. 계단실이. 유현중 건축사무소는 오픈이 안 돼 있고 네, 그렇죠. 그건 제가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건너편에는 그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설계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예, 그건 제가 설계한 게 아닌데 그것만 봐도 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람의 사적인 계단실 공간이지만은 내가 그걸 시각적으로 빌려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건 마치 내 담장 너머에 딴 집에 나무를 쳐다보는 기분이라고 할까? 내가 그냥 빌려 쓰는 착용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저도 계단실에는 정말 되게 불만을 품었던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네. 보통은 그 건물에 있는 계단실이라는 것이 거의 뭐 흡연을 위한 네. 공간으로 그렇죠. 쓰일 때가 네. 많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사용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계단을 애용하려고 해도 거기가 이게 무서울 때가 많아요. 너무 무섭고 그렇죠. 공기도 안 좋고 네네. 막 이러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고 또 건물이 계단실을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만드는 네네, 그렇죠. 건물이 또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계단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디에 계단을 있지 이렇게 좀 찾아다니게 되고 가끔은 힘들어가지고 올라가거나 내려갔는데 거기가 계단실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히는 네, 아, 그런 경우도 네. 많고 그쵸. 네. 장가가서 다시 내려가. 네, 막다른 계단. 네, 그래서 뭐 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계단실의 환경 자체를 조금 네. 더 사람들이 더 가기 쉽고 좀 좋아하게끔 쾌적하고 무섭지 않고 깨끗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건물주가 그걸 오픈을 하면 뭐 용적률 같은 데서 약간 혜택을 주는 그렇죠. 식으로 그 네. 유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축 정책들이 당근이 더 많아져야 돼요. 지금은 주로 다 채찍만 많은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부정적인 항목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약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당근을 줘야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계단실이 예를 들어서 뭐 4층까지 다 개방하는 게 무리다. 그럼 1, 2층만이라도 개방을 해라. 네. 뭐 거리하고 만나는 부분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약간 권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사실 들어요. 지나가는 행인 입장에서도 앞에 건물이 한 1m 높아지는 대신에 네. 이게 1, 2층이 터 있으면 훨씬 더 개방감이 전반적으로 좋죠. 쾌적하고 네. 그럴 텐데요. 아, 칭찬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람과 건물의 관계를 다뤘는데 정말 생각도 못한 관계를 건물과 도시의 관계, 건물과 건물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건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맥락이 있다는 거, 거리의 맥락이 있다는 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5장 더하기와 빼기, 건축의 오묘한 방정식 이야기입니다. 네. 유주님 이 부분 읽으면서 우리 뭐
건물의 맥락, 뭐 흉한 건물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죠. 네, 제가 또 되게 새삼스럽게 느낀 게 네. 제가 좀 약간 투덜이잖아요. 투덜이 울보? 네, 투덜이와 울보인데 은근히 제가 네. 그 약간 마뜩찮게 봤던 건물들이 하나하나 지금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책을 네, 읽는데. 네. 그러니까 뭐 여기에도 나왔지만은 뭐 서울시청 그 새 건물이나 네, 뭐 신청사. 신청사 뭐 그 뭐 7017 뭐 그런 네.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되게 불만 중에 하나가 그 성수동이나 뭐 이런데 되게 네. 힙하다 싶은 어떤 거리에 보면 그 노출 콘크리트가 유행하면서 네. 뭔가 그렇게 완벽하게 마감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거 완성형이야 우리 원래 컨셉이야 라는 것처럼 이렇게 그 상태로 그냥 장사하는 가게들 네. 막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막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다 이렇게 막 여쭤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책 읽으면서. 네. 유조님이 제일 흉물이라고 꼽았던 건물이 뭐였죠? 저 진짜 짜증나는 건물은 네. 단성사 없애고 만든 그 빌딩 진짜 너무 싫어요. 그 단성사 건물이 너무 예쁘고 저는 좋아하는데. 그치, SF 영화 개봉 항상 거기서 했는데. 다이아드도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랬죠. 네. 네. 근데 그게 없어지고 거기 뭐 네, 빌딩 세워 빌딩 멀티플렉스처럼 해놨는데 더 짜증나는 건 장사가 안 돼요. 사람이 다니질 않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막 화가 나죠. 저는 동대문에 있는 그 패션 건물들 한때 장사 잘 됐지만 지금 통통 빈 거 보면은 이제 안쓰러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네네. 그거 아마 인터넷 쇼핑 때문에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러겠죠. 이데아도 네. 그렇고. 근데 그게 뭔가 좀 이제 동대문이랑 뭐 낙산공원이랑 어울리게 네. 예쁘게 됐으면은 또 이렇게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고. 그게 한번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도시가 한 번쯤은 사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런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땅값이 비싸서 그래요. 네. 저는 사실은 그런 어떤 지역이 좀 안 좋아지는 거를 아주 나쁘게만 보지는 않고요. 좀 어느 정도 것 뭐 집값도 떨어지고 그래야지 지금 상태에서 젊은 친구들이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 젊은이들한테 왜 청년들에게 혹은 뭐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 많이 주잖아요. 네. 저는 아주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그 얘기는 걔네들한테 임대주택하고 살게 한 다음에 10년 뒤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임대주택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을 때. 저는 젊은이들한테 주는 주택 정책 같은 것들이 가급적이면은 아주 안 좋은 데에 그들이 들어가서 동네를 좋게 만들어서 집값을 올려가지고 그걸로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지. 약간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란다. 그 젊은이들이 도시를 개선해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빌려주고 회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아예 주고 네. 잘 되면 너가 그걸로 돈을 돈 다 벌어라. 가져라. 네. 네, 그 이익을 그렇죠. 그게 추가 이익을 가져라라고 하는 게 유태인들이 제가 사무실 처음에 뉴욕에서 일할 때 저하고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유태인 애들은 태어나면은요 돌잔치 같은 거 할 때 모이잖아요. 네. 그때 모든 돈을 현금으로 모아가지고 그걸로 펀드를 산대요. 그런 다음에 한 30년 정도 묵혀놓으면은 세상에. 한 10만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얘가 결혼할 때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미국은 집 살 때 10%만 내고 나머지 다달이 내거든요. 네. 그 10% 낼 수 있는 돈이 얘는 있는 거야. 스타팅 포인트가. 근데 저희는 그 10만 불도 아니죠. 한 5만 불만 있으면 집을 사거든요. 5만 불을 모으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 7, 8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보다 7, 8년 앞서 나가는 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임대주택 중심의 이런 정책을 했다가는 후자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임대로 살다 보면 내 집을 살 기회가 없어지고 그 기간은 사실 우리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휼 정책 그렇죠. 비슷한 그런 개념이네요. 우리 임대 정책이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거 볼 때마다 피 모자라는 사람한테 식염수를 꽂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문제의식이 또 날카로워지는데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랑 우리가 사는 곳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얘기는 내일 네. 2부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요. 제가 5장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 저도 책갈피를 한번 꼽아왔습니다. 네.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축 건물은 때로는 주변 컨텍스트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스맨의 건축만으로는 도시의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에 주눅들지 않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젊은 세대가 있을 때 그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다. 도시 속의 건축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청 신청사와 동대문 DDP는 좀 거칠 수는 있지만 의견을 내세우며 동등한 대화를 시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다소 무례해 보일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래된 건축물 옆에서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신축 건물에게 듣기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신축 건물이 지나친 독선을 부리는 것만큼 위험하다. 조선시대 때 고려 청자가 아름답다고 청자만 고집했다면 아름다운 백자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아까 교수님이 어느 구역은 죽어야 한다고 했던 말씀도 생각이 나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신선하게 왔던 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도시공학 수업을 들을 때 별로 열심히 듣진 않았는데 네. 오시는 분마다 그렇게 뭐 전통을 존중을 하고 한국적 미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네, 네. 아 내가 이게 전통에 깔려 죽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뭐 건물이 지어졌는데 거기서 꼭 이렇게 한국의 미가 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으면 뭐 왜 뭐 네. 정약용이 아니라 정도전이 설계한 네. 그 도심 중심축을 내가 왜 네. 꼭 존중을 해야 되면 뭐 존중하면 좋겠지만 약간 네. 답답했는데 그리고 뭐 새로 무슨 좋은 제 눈에는 멋있는 건물 들어설 때마다 흉물이라고 자꾸 네. 막 이렇게 지적하시는 네. 언론들이 계시고 저는 이제 유주님 아까 신청사 좀 부정적인 의견 말씀하셨지만 전 서울시 신청사 뭐 그렇게 나쁜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네.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의견이 반영돼 있으니까 약간 속이 풀리는 느낌이었고 네. 이런 말씀을 요즘 건축가분들은 많이 하시나요? 옛날이랑 좀 달리? 아니면 교수님께서 유난히 좀 네. 이렇게 요즘 건축물에 좀 손을 들어주시는 편인가요? 제가 좀 유난한 편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욕먹을 각오라고 하는 거죠. 아, 네. 대세는 안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말씀에 저처럼 통쾌함을 느끼는 건축학도나 이렇게 뭐 도시 연구자들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있겠죠. 숨어서 차마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네. 생각에는. 우연한 발견의 즐거움이 가득한 밀리의 서재에서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또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밀리의 서재에서 같이 읽으면 서너 권은 거뜬하게 찾아서 읽게 되니까 머리가 부자가 되는 어우 시원시원하다. 기분이죠. 네. 오늘은 어디서 살 것인가를 통해서 어떤 공간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부합하는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이 쓰신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를 들고 왔습니다. 서울시 초대 총괄 건축가였던 건축가 승효상은 이 책을 통해 건축이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획일적인 나쁜 건축이 아닌 자연스럽고 살아있는 좋은 건축이 필요한 이유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중에서 어디서 살 것인가와 가장 비슷한 책 아닌가 싶네요. 네, 저는 조만간 파리로 휴가를 다녀올 예정인데요. 그래서인가 파리가 이제 건축학적으로 또 어떤 곳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파리 에스파스의 저자 김면은 세계적인 건축사무소 빌모트의 건축가라고 하는데요. 건축가 김면이 보는 파리는 공간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낭만의 도시라고 불리는 파리 에스파스를 읽은 후 더 낭만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정말 그런지 제가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서 살 것인가 표지가 되게 예쁜 펜화잖아요. 네. 저 다른 대상 그림도 뭐 다른 대상도 사진이랑 그림이 느낌이 다르겠지만 특히 도시를 보여줄 때 사진이랑 그림이 확연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펜화가 되게 도시에 어울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중국 화가 왕전이 학자들에게 고증까지 받아가며 그린 펜으로 그린 베이징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쫓는 시선으로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표현된 베이징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책입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건축물 보전 전문가인 소린 벨브스의 공간의 위로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의 위로는 삶이 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집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책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